자, 안녕하세요. 정인원 강사입니다. 자, 행정법 24년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23년도, 22년도에 있었던 최근 행정법 분야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강의를 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행정법은 최신 판례다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헌법 같은 과목에야 최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로 많이 나오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행정법 분야에서의 최신 판례는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다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와서 나오는 게 뭐 최신이다 그런 개념보다는요. 현재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논문도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판례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출제위원들 분께서는 그런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 그런 관련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최신 판례에서 없는 게 새롭게 생긴다기보다는 물론 그 중에 이론적으로 좀 발전해 갖고 조금 발전된 내용이나 조금 세분화되는 내용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없던 내용이 완전히 새롭게 그런 건 많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판례라는 개념이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이슈화되고 논의가 많이 되는 판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좀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봤어요. 뭐 대법원 판례가 솔직히 말해서 헌법재판소 판례보다도 더 양도 많고 분야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판례가 엄청납니다. 이런 판례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 갖고 내가 공부할 것을 걸러내기보다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걸러서 이런 판례는 지금 현재 나왔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라는 차원에서 이 판례 정리를 판례 정리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잘 활용하길 바랄게요. 앞으로 아마 24년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판례 강의가 정말 유용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공법 행정법, 헌법은 정인형이다.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없죠. 한 번 들으면 시험장에서 무조건 기억나는 정인형 행정법 최근 중요 대법원 판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갈게요. 행정의 효력 무효 취소에 관한 판례인데요. 저 23년도 11월달 대법원 판례예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무효 취소가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행정의 무효 취소라는 행정의 효력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무효다, 취소다 이거 행정행위에서 있는 고유한 하자 문제, 효력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마 행정행위라는 요건,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 기본적으로 주, 내, 절, 형. 그 다음에 이게 상대방에게 표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정한, 한마디로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표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까지 발생한다. 이렇게 해갖고 효력 요건까지 전부 다 여기서는 성립에 필요한 요건, 그러면서 대내적, 그다음에 대외적 이런 말을 하고요. 거기다가 효력에 필요한 요건까지 다 갖춰야 만드는 행정위만의 독특한 행위 형식, 국가 적용에 관한 행위 형식. 그런데 그 중에 이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중에 뭘 하나, 요건 중에 일부를 뭔가 빼먹으면 우리는 그건 뭐라고 한다? 행정위가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위 하자, 위법할 때 행정위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효력이 하자의 정도나 하자의 영역에 따라서 조금 달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도 있고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도 이렇게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주로 많이들 학습할 적에 주체 내용에 관한 하자는 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는 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 사유로 봅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표시가 없다든지 도달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효 사유로 가는 하자다라고 해서 대부분 기본 강의 때 많이 공부를 하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드디어 그 많은 영역도 아니고 요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외우고 있는 거 딱 두 가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데 전혀 안 했다. 그럼 무효인 거 아시죠? 근데 불충분하다, 부실하다. 그럼 취소 사유로 가잖아요. 그보다 하나 더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자, 과세전 적부심사. 자,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절차에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무효로 갔어요. 그 판례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판례인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한 거 보니까 중요하다. 이런 데서 또 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중요한 판례하고 같이 지문을 형성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이건 정보 수집이죠. 그래서 사전 절차에 해당되는 세무조사 결과 서면 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자,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 처분을 했다. 어이구, 이런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러면 절차의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하자죠. 따라서 이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까지 해서 무효에 해당한다. 자, 중요한 판례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신 판례 중에도 하나에 들어가요. 보세요. 최근 판례라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원래 없었던 그런 판례라기보다는 현재 이런 게 조금 더 논의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판례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판례 가볍게 일단은 먼저 확인해 봤어요. 자, 두 번째 판례 볼게요. 자, 12월 판례요. 23년 12월 판례. 자,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 이 법 아시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 요 법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요 종류 중에 보충적 행정으로서 인가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인가가 나오는 영역 안에서도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법 딱 나오면 조합 설립 당시의 인가는 단순한 보충적 인가에 그치지 않고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 자,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법에 조합을 따로 두지 않고 지역 주민이 그 대상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럴 때는 조합이 없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라는 말이 없죠. 그럴 때는 사업 승인, 사업사, 사업계획서에 승인이 떨어졌을 때 그 인가, 그거는 단순한 보충적 인가가 아니라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가 더 발전한 개념이다?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좀 알아야 될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근거에 수행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이거예요, 이거.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처음 시작할 때 승인을 말하는 인가 말고 얘는 변경인가예요. 변경인가도 사업 승인과 동일하게 똑같이 행정청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업 시행 계획 최초할 때도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요거 인가 또 어떨 때는 특허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사업 시행의 계획 함에 있어서 이 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경도 반드시 행정청의 승인 이것도 인가라고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특허라는 성질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 거의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변경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요 판례가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로 자 공동으로 보세요.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 또 반대로요.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 어찌됐든 변경이죠. 어찌됐든 변경이죠. 자, 이런 결정 부분은 변경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에 대해서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졌다. 자, 이거 중요하죠.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의 변경 이름으로써 기존에 없던 사람이 생기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는 뭐의 행정주체 지위가 그러니까 이것도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에 해당된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되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거 있기 전에 기존에는 조합설립의 승인은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다 해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 자 공동에서 단독으로 가든 단독에서 공동으로 가든 변경 시에 그 행정청의 인가는 단순한 인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특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공동사업 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의 총의, 효력,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원 후속 집행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특허니까 바로 자 처분을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거 아마 인가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히 우리 인가 정리 한번 해보고 판례 맞아 정리할게요. 자, 화면이 좀 바뀌었지만 좀 볼게요. 자,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종류 중에 행위 중에서도 형성적 행정행위죠. 그 중에 보충적 인가라는 개념을 아마 기본 강의 때 잘 정리하셨을 거예요. 자, 보충적 인가에 해당되는 행정행위는요. 일단은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한 자 여기 있어야 돼요. 대상인 법률관계 거기에 행정청이 인가를 해줌으로써 그래서 뭐가 된다? 효력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인가는 대상인 법률관계에 한마디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관여를 못하고요.
효력만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충적 인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인 법률관계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이란 말을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다툰다? 이 하자가 있는 이 대상인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이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때 이 하자가 바로 조합총회 결의 이상의 하자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라고 한다? 요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건 안 받아주고요. 이런 뜻이고요. 요 초합총회 결의를 하자를 이유로 뭐 당사자 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같은, 왜냐면 이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든 사법상 법률관계든 이거는 관계없거든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 같은 걸로 다툴지언정, 이런 걸로 다툴지언정 항고소송은 안 된다. 다만 이런 말 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 및 주거 정비사업법에 따르면 자 행정청의 인가가 청의 인가 승인이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승인, 그 다음에 자 변경 인가 이런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가 될 때 특허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러면 대상인 법률관계 하자에 있다 해서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뭘 다투면 된다? 행정청의 인가를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요거 굉장히 많이 암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 단순히 행정청의 조합 설립 당시에 또는 자 주민이 직접 할 때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의 그런 인가는 단순히 인가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청의 인가로서 승인도 같은 말인데 철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다.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셨는데 더 나아가 이제 이번 판례를 보니까 변경인가도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에 해당되니까 조합 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에 따른 그 대상인 법률관계를 직접 다퉈야지 그걸 이유로 인가를 다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여기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바로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투면 충분하다. 자 이제 아셨죠? 여러분 아마 이미 알고 있는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합 설립 승인, 사업 승인. 자, 요거 두 가지. 그래서 예전에는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라고 많이 배웠던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변경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판례 중요한 판례였어요.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의 확보수단 과징금 판례. 자, 과징금 판례. 이거 너무 많이 공부하시고 정리 많이 하셨을 거예요. 판례도 어느 정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걸로. 자, 과징금이라는 게 새로운 의무의 확보수단으로서 돈에 관한 자,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과징금 아마 대부분 다 공부하셨을 텐데 과징금 그러면 일단 행정청의 재량이죠. 그러면서 시행령 과징금 별표 거기서는 최고한대 이거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과징금은 또 승계도 되는 거고 재물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자, 과징금인데 이게 새로운 의무의 확보수단으로서 두 가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과 그 다음에 제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의 확보수단 이렇게 하고 많이 할 거예요. 종류는 전형적인 과징금과 그 다음에 변형된 과징금 이렇게 하고 두 가지 있고요. 특히 변형된 과징금, 과름한 과징금 많이들 학습하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둘 다 재량이고요.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취소할 때는 전부 취소하는 게 원칙이고 과징금 산정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을 때만 과징금 산정 그 금액을 넘는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과징금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왜냐면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과 제재적 성격을 가졌는데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실제로 얻은 그 금액 그건 아니에요. 자, 평균적 이익을 고려해서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있다 해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요 판례에서는 그런 자, 과징금 산정에 관한 방법이나 그런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자 정한 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이 뭔가요? 라고 했어요. 자 분명히 부당이득 환수적 이득 박탈인데 솔직히 말해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 사건은 뭐냐면 A라는 회사가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자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운영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창출하는 회사인데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죠. 그럼 유출이 되면 오히려 더 이 이익이 원래 있어야 될 이익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있어야 될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만큼의 뭐가 생긴다? 차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득을 더 얻는 게 아니라 얻어야 될 이익을 못 얻어서 발생한 이익도 이것도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니까요. 여기 잘못해서 여기 잘못이잖아요. 위법하게 해서 이 위법에 대한 시정금으로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어떤 금액이다? 실제로 얻은 금액이 아니라 아마 니들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가 위법하게 함으로써
이익으로서 못 얻게 됐으니까 그 이익을 과징금으로 산정하겠다. 조금 난해하죠. 그래서 이 판례가 한번 볼게요. 문제된 위반 행위로 인해서 증가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그래요. 증가된 매출액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봐야 된다. 결국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보유하게 됨으로써 가지고 있던 이익이 그거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면서 없어졌으니까 그 이익이 바로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위 과징금의 부과를 위해서 관련된 매출을 산정할 때 위반 행위로 인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 범위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유출이고 잘못된 유출로 인해서 발생한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만큼의 차익을 과징금으로 계산을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판례인데요. 과징금 계산이 조금 특이하니까 알아둬야 될 판례였습니다. 이 정도 너무 전문적인가요? 그래도 알아두세요. 자, 네 번째 판례인데 행정절차법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침입적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로서 당사자라는 개념 드디어 요거도 정말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 가보면 2조에 정의 조항이 있어요. 정의라는 조항인데 여기에 4호에 가보면 당사자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당사자의 감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처분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자, 남목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남목도 중요하긴 한데 이건 요번 판례하고는 남목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어요. 남목은 제3자 이해관계인을 얘기하는데 그냥 제3자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절차에 참여하게 한 그래서 신청이든 직권이든 그건 관계없었어요. 이런 관계없이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제3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요 단어가 빠지면 틀린 질문으로 많이 냈거든요. 자, 거기다가 당사자라는 개념이 요게 이제 요번에 판례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중요한 거야. 여기서 처음에 상대 당사자라고 그랬지 여기 어디에도 국민이라고 안 했어요. 국민 당사자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렇게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을 누구한테 하는데요? 처분은 국민에게 할 때도 있고요. 처분은 국가기관 등에도 할 때가 있어요. 처분은 국가기관 등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처분의 상대가 당사자라고 했으니까 절차법상 그럼 이런 당사자가 될 때 우리 뭐 하냐면요. 침입적 처분일 때 자 사전 절차를 거치세요 라고 돼 있는데 그럴 때 국민도 침입적 처분일 때 사전 절차 거쳐야 되고 국가기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 판례예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한번 판례 한번 볼게요. 자 2조 4호에 의해서 정의된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상대가 되는 당사자 행정청이 직권이든 신청이든 관계없지만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제3자를 의미하는데 같은 법 구조에서 자연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법인도 당사자, 그다음에 법인이라는 사단, 재단 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고 돼 있지 어디도 국민만이라고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자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를 중요하죠.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행정절차법 3조 2항의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그 예외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마저도 당사자의 국가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꼭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할 때도 사전 통지를 한다든지 의견 청지, 이유 제시와 관련된 행정절차법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요한 판례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는 밀어붙여서 이거 나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판례니까 꼭 참고하길 바랄게요. 자, 다음 판례. 행정의 종류, 인허가 의제제도.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제 최근 판례 중에 정말 시험 문제 나오겠다. 이거는 꼭 봐야겠다라는 판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최근 판례에서 진짜 말도 안 되고 어려운 너무 전문적인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행정의 종류, 인허가 의제제도. 아마 인허가 의제제도는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이론강의라든지 기출문제 강의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허가 의제 제도는 단순히 허가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특허에만 모든 영역에서 두루두루 써요. 특히 여러분 시험에 얘가 제일 많이 나오죠. 건축법. 따끈따끈해요. 여기에는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또 허가에는 인허가 의제가 되는 허가도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허가 의제
되는 신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허가 의제 제도가 단순히 뭐 허가에만 특허에만 쓰는 건 아닌데 허가뿐만 아니라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건축법에 개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때 아니 아무 규정도 없는데 막 의제된다. 그럼 큰일 나죠. 그 법에 의해서 의제되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의제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종류는 전부 인허가 의제 제도 있고 또 일부 인허가 의제 제도, 아마 이걸로 과거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걸로 전부 인허가 의제 제도는 절차에 집중. 그래서 자, 주된 인허가 주된 인허가 절차 그것만을 거치면 되고 또 나중에 쟁송이 다 문제돼도 주된 청과의 쟁송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일부 인허가 의제 제도는요, 의제되는 청과 소송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된 청의 절차, 주된 청과 쟁송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여기는요, 의제되는 청과 쟁송을 통해서 따로 다툴 수 있다는 거, 쟁송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나머지 다시 한번 또 요거를 갖춰서 추가도 가능하고, 요게 좀 많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판례가 뭐 여러분 알겠지만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제일 많이 나왔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주택건설 촉진법. 최근에 주택건설 촉진법. 여러분 입장에서 뭐 미군 뭐 주둔 지역에 관한 뭐 공유에 관한 법, 이거는 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이었잖아요. 자, 이 판례에서도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 건축법에 따른 요 개념을 얘기하는데, 자, 의제되는 만큼만 남아가는데 이게 형질 변경에 따르는 요 문제라 너무 전문적인 게 좀 있어요. 그냥 개념 문제로만 하시면 되지 전문적인 내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전부 인허가 의제 제도를 얘기해서 주된 청구의 절차만 거치면 되지 특별한 절차도 필요 없고 특별한 절차도 필요 없고 절차도 아니고 또 의제되는 청에게 의제되는 청과 뭐 신청 절차 등을 따로 거칠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 판례에서 요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건축법 14조 2항, 자 11조가 건축허가, 14조가 신고거든요. 자, 건축 신고 수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보통 14조 2항에서 11조 5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의제되는 건축 신고예요. 따라서 건축 신고 수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기서 이제 수리 의무 있는 신고, 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질 변경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의제된다. 자, 이처럼 어떤 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개별 법령이 각각이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게 원칙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각각이니까 각각 거치는 거지.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 간소를 위해서, 자 이제 제도의 취지를 얘기하는 거죠. 절차 간소를 위해서 인허가 의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법의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따로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자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별도로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냥 주된 청과 신청을 하면서 나머지도 함께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 의제 제도에 관한 얘기를 또 다시 밝혀준 판례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판례가 나왔으니까 요즘에도 이거 논의가 따끈따끈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요즘에 문제가 조금 나왔어요. 조금. 원래 국가배상법 판례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나와도 그냥 당연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분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다 아니다 요걸로 많이 나와요. 자, 볼게요. 여기서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대상이다 아니다 뭐 요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일단은 국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자 지방 국토관리청장과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국토관리청장과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 사무에 도로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요 분이었어요. 1번 첫 번째 도로 보수원. 그 다음에 자 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과적 단속원. 자,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운전직 공무원,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 보조비, 성과 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정식 공무원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공무원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자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과 공무원들을 같이 취급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던 문제였어요. 만약에 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줬어요. 그럼 손해배상 가야죠. 근데 같이 취급할 분이 아니어서 돈을 안 줬어요. 그럼 위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국가배상법의 위법 요거. 그래서 공무원이냐 아니면 자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자 이렇게
도로보수원이나 과적단속원이냐 정식 공무원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하고 꼭 똑같이 처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이분들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혜택을 받아서 정근, 수당, 적치급, 보조비, 성과, 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분들이고요.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분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 사유가 아니었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그럼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죠? 라는 말이죠. 따라서 위반한 차별적 최후에 해당하여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할 책임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직 공무원하고 도로보수원이나 과적단속, 이분들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 해서 위법한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개념을 다시 한번 밝혀줬으니까, 요거 판례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위법이 뭐다? 그러면서 원래 광이 뭐 이런 얘기 하죠. 단지 명시적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위법을 따지는 거 당연히 있으면 그걸로 따지면 되죠. 없어도 자, 권리남용이다, 신의성실이다, 그다음에 공소양수다, 이런 걸 통해서 위법이 인정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법에 따라서 위법을 인정했던 사건이었어요. 이분들은 법에 적용을 받는 분, 이분들은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 차별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 거기다가 위법하지 않았다라는 위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에 관한 판례, 최근 판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판례 볼게요. 자, 권리남용.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행정기본법이 생기면서 자, 권리남용도 명시적 근거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판례가 있었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이다, 신의성실이다, 이런 얘기죠. 요 규정이 생겼는데요. 요 두 규정은요. 자, 민법, 사법에서도 당연히 적용되고요. 공법 세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고 이 법 저 법 어느 세계나 다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에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는 영역이었어요. 자, 근데 판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권리남용 행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 자,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 요게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관적으로 오직 그 사람을 괴롭힐 목적 이외에는 공익이나 어떠한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우리 그 사람만 괴롭히려고 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예 이익 자체도 없고 객관적으로 무슨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면 당연하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라는 공동체, 누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남을 괴롭히려는 그런 요건과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런 요건을 모두 반했을 때, 알겠죠? 요 요건에 해당됐을 때 그럴 때만 뭐가 된다? 권리남용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권리행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때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 사회질서를 토대로 해서 개별적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주관적인 그 사람에게 오로지 이익이 하나도 없으면서 남을 괴롭힐,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회질서에 반한다라는,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라는, 질서에 반한다라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익, 오로지 남을 괴롭힌, 자신에게 이익은 1도 없이, 그렇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리는 권리남용이 된다. 자, 드디어 이제 행정기본법상 권리남용과 신의성실이라는 조항을 뒀지만 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요건이 뭐다, 기준이 뭐다, 이걸 밝힌 판례니까 중요한 판례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게 뭐 처음 있었던 판례냐?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권리남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판례가 뭔지 아세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거기 살게 되고 막 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내가 주인이네 그래갖고 막 도로에 금 놓고 통화하지 마 이랬던 사건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하고 내 땅 지나다니려면 뭐 통행료냐,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권리남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권리남용.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 번도 그 땅을 자기가 뭐 쓴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 입장에 이익이 없던 거지. 그러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이용하지 마! 그래서 오로지 그 사람들을 괴롭힐 목적밖에 없고. 두 번째, 자,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다? 그걸 떠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땅이 좁은 나라예요. 땅이 좁은 나라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익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제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질서는 한마디로 사회적 제약 같은 제약이 많은 토지에 관한 문제라면 수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은 1도 없이 남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그거 권리남용이야, 권리남용.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금거 놓고 바리케이트 쳐놓고 못 지나가게, 못 넘어가게, 아파트 사람들 못 지나가게, 이거 전부 다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예요. 요즘에 하도 문제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다 설시 좀 붙여놨어요. 어떤 토지가 개설의 경위를 불문으로 하고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공용되는 도로 또는 공로가 되면 그 부지 소유권을 행사해 제약을 받게 되며, 우리나라 땅이 부족한 나라니까요. 자, 이는 소유자가 수행해야만 하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심지어 통행 금지를 청구하고, 심지어 그 밑에 있는 하수도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매설된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뉴스 보실 때 우리 사이다 같은 결론을 대법원에서 해줬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 사이다 판례라고 보고 싶어요.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요. 자, 권리남용의 판단에 있어서 권리남용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때 기준 판례가 제시한 거야.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 잊지 마세요. 자,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처분에 관한 성립요건에서 대내적 성립요건, 대외적 성립요건. 자, 거기다가 도달해야만 효과 발생하는 효력상의 성립요건, 효력상의 요건도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전 판례에서 말씀을 드렸죠. 조금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 통지라는 게 공식적인 절차에서 도달해야만 된다는 거. 행정처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없는, 이것도 이제 과거에 많이 나왔었죠. 자, 적어도 외부에 표시돼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나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그 시점, 공식적인 방법에서 표시가 되는 그 시점, 그리고 상대방의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서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이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에 따라서, 자, 행정처분의 성립이 됐다 안 됐다가 결정된다. 효력이야 도달, 그건 따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표시가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 외부의 표시라는 방법이 돼야, 그래야만 이때를 기준으로 뭐 할 수 있다? 쟁송 등의 기간, 계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공식적으로 방법에서 표시, 요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걸 기준으로 한다. 이게 과거에 유승준 씨 사건 때, 자, 그 유승준 씨 아니죠, 스티븐 유죠, 그 사람. 스티븐 유라는 미국인 그 사건일 때, 자, 그 사건에서의 공식적인 표시 방법이 잘못돼서 절차 하자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취소까지 됐던 사건이었어요. 뭐 요즘 계속 쟁송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떠나서 법이잖아요. 법이니까 지켜야죠. 당연히 저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스티븐 씨, 법 좀 지키세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판례 이후에 다시 또 나온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이것도 자,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도 한데 너무 어려운 판례인가요? 기본적으로 구급 판례에서 소송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문제에서 5문제는 나오잖아요. 적어도 4문제는 생각하시잖아요. 그중에 입증 책임은 쉽지 않은 영역에 해당됩니다. 우리 법률요건 분류설이라고 해서 권리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권리 있다고 주장하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권리가 사라졌다, 소멸했다, 장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장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게 법률요건 분류설이에요. 다만 조심해야죠. 우리 소송에서 취소송은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무효등 확인 소송, 한국소송의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오로지 원고만 입증하게 돼 있어요. 원고만 입증해요. 원고만. 다만 이게 문제가, 이게 무효 소송이냐 무효 주장이냐 취소 주장이냐, 이게 주장에 따라서 입증 책임이 달라지잖아요. 입증이.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면 이거는 원고만 입증을 하게 되고, 자, 취소 주장하면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행정행위가 취소돼야 되니까 행정행위를 취소를 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원고. 자,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때는, 그러면 행정행위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처분의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행정처분은 적법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문제가 돼서 입증을 한다면 이거는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무효소송을 하면 당연히 무효소송만 있고, 취소소송을 하면 취소소송만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무효소송을 했는데 이 안에는 취소소송의 주장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요걸 주장하는지 이걸 주장하는지 그때마다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취소 주장을 했는데 무효 주장이 되나요? 취소 주장에서 무효 주장을 하는 건 원래 안 되는데, 이런 건 되죠. 취소를 주장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무효 사유였다. 그래서 무효 선언 취지의 취소소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취소소송 요건을 모두 다 구비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판단은 뭐였다? 이거 무효에 준하는 거였다.
자, 그러면 주장은 무효소송을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소를 주장했으니까 취소 소송의 요건을 맞춰야 되고, 다만 이제 법원에서 지금은 판단을 해보니 그거는 무효 사유에 준하는 거였다라고 해서 무효선언 취지의 취소송이죠. 그 말이 이거예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 말이 소송은 취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의 형식은 취소송을 걸었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효 사유에 준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거라면 무효로 가셔야 되고, 취소를 주장하는 거였으면 취소 입증 책임으로 가라. 뭐 이렇게 갖고 법원에서 그때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어려운 판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배, 그래서 여기서 법률요건 분류설, 요건을 분류해서 판단한다, 분배해서 판단한다, 분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처벌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그래요, 항고소송인데 대부분 처분을 제거하는 소송이니까 제거를 원하는 자는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적법성은 행정청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적법은 행정청이. 그 다음에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건 당연히 상대방이 해야죠. 자, 행정청 피고에게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는, 이거 무효는 원고만 입증하거든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만 행정처의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의 행정처분의 취소송을 구하는 소송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송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취소송이라도 만약에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가 입증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취소소송을 주장했다면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 행정청, 그다음에 처분의 위법성 또는 취소가 돼야 된다는 건 상대방이 입증해라. 이런 판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반론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문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무효에 관한 주장 문제라면 원고만 입증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처분 사유의 교환 변경. 이것도 소송 문제요. 되게 어렵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 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말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기사동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렇게 많이 외웠거든요. 공부할 적에.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옛날에 진짜 사법시험 볼 때 2차 답안지 쓰려고 외운 거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하네요.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범위 내에서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성을 깨지면 그거는 다른 소송이 되니까 추가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또 처분 사유를 얘기하는 거지 법률 아닙니다. 또 하자에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여기에 기초해서 나온 사유를 변경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예전에 팁으로 얘기하자면 정보공개법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비공개 사유로서 구조해 보니까 1호부터 8호 있는데, 조문이 달라지거나 호가 달라지거나 조문이 또 콤마 이전이다 이유다 이렇게 달라지면 전부 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깨지거든요. 자, 요거 얘기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구법인세법 32조 5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 표준을 경정 바로 잡으면서, 자, 입금에 살입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그 의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 감면을 해줬다는 거예요. 법인세 부과 대상이었는데 잘 모르고 감면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인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법인세 감면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한마디로 직원들,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나갔다는 거죠. 월급으로, 근로소득으로. 그럼 근로소득으로 다 나갔으면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내야지, 이렇게 된 것도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사유가 있었는데 세금을 부과를 못했는데, 나중에 자기는 세금을 내야 될 사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월급으로 다 지급했으니까 자기가 본 게 없다라고 주장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자기 돈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럼 뭐 세금을 주나 자기 돈을 주나 자기 돈을 주는 거 똑같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에 관해서 이 법인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처에서 위헌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처분사를 교환 변경하면서 과세 단위가 동일한 종합소득세 세목 아래 같은 금액의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과세 근거 규정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의 교환 변경에 해당으로 허용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예요. 자, 처음에 세금을 부과한 조문 자체가 과세했어요. 과세. 그래서 A
비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위헌 결정을 받았으면 이 과세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를 통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부당이득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위헌 결정 이후에 다른 비법이라는 걸 통해서 보니까, 왜냐면 이 비법을 했냐면 이때 과세 대상이 됐었던 사실을 돌려줘야 돼서 세금이 발생된 게 아니라, 자, 요 돈을 지급한 과세 대상이 알고 봤더니 대상이 A법이 아니라 B법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A법의 과세를 뭐로 바꿨다? B법의 과세로 교환 변경했다는 거죠. 그러면 B법의 과세로 교환 변경했는데 이거는 그럼 조문이 달라졌으니까 처분 사유에 추가 변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위헌 결정으로 기존에 잘못된 과세였는데 알고 봤더니 정정을 해갖고 경정을 해서 제대로 된 법으로 과세 대상이었던 걸 사후에 밝혔기 때문에 이거요. 따라서 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처분의 사유에 추가 변경, 교환 변경에 해당한다. 이거 중요한 판례.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한 A 법률이 사후에 위헌 결정 받았고, 알고 봤더니 이 과세 대상이 B법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변경, 교환 변경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바로 잡은 거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 잡은 거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분사에 추가 변경 가능했다. 이거 중요한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 그래서 이거 자, 처분사에 추가 변경, 오랜만에 좋은 판례가 나왔어요. 행정소송의 소변경. 이게 21조죠? 소변경. 자, 21조 요거 14조 사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자, 바뀐 소로 이렇게 그대로 준용한다. 이것도 아시죠? 거기다가 21조는 신청으로만 자 가능하지, 이거는 직권으로는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걸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신청으로만 되고 직권은 안 해준다. 자, 소변경 판례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국민으로서 공포상 당사자 소송 대상과 민사소송. 이것도 되나요? 소변경이? 그래요. 행정소송법 8조에 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앞서 민사소송법 규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 원래 항고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그 다음에 당사자에서 항고소송으로, 또 이 항고소송 안에서도 자, 취소소송에서 부작위법 확인소송으로도, 이렇게 무효소송도 마찬가지고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주관소송 내에서는 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는 당사자 소송이 뭐하고 똑같아요? 외형상 민사소송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변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판례의 결론이죠. 따라서 자, 민사소송 대상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에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변경에 따라 소송 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고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 측면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 가능하고요. 항고소송 안에서도 소변경 되고요.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은 소송의 형태나 외형이 똑같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도 소변경이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소변경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중요한 판례죠. 좋은 판례요. 자, 공법상 계약. 아이고, 이 판례도 최근에 이제 공법상 계약에 관한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중요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공법상 계약이에요. 자, 행정기본법에 근거까지 마련했어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상 계약이라는 자,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지만 공익 목적을 대상하고 대표적인 판례가 공중보건이 자, 시립합창단 무용단 단원의 위촉해촉 이런 말 하죠. 전문계약직 지방공무원 사건이었어요.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또 소송을 하면 당사자 소송으로 자, 분쟁 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법상 계약은 오로지 국민만 하는 거 아니죠. 국가와 공공단체도 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자, 판례 볼게요. 공법상 계약 한쪽 당사자가 이거 반드시 국가 두 당사자만 할 필요 없어요.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국가하고 자, 공공단체 사이에서도 자,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하는 소송, 의무행,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대부분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똑같아요. 의무 확인 소송, 자, 한마디로 이행 소송 다 가능합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그래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한다. 맞아요. 네, 내용은 거의 근데 다 공법상 계약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법률관계, 그래요.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이 법률관계가 포인트죠. 자, 또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당연히 처분 등에 의한 법률관계만 대상으로 한다. 또 틀린 지문이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도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거 객관식 지문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고요.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 발생 목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계약이죠. 자,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계약이 공정한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 효과가 공공이익에 미치는지, 관계법령 규정 내지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인지, 자, 변경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관리 의무, 뭐 등등,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앞에 내용은 외울 거 아니고 조업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 의무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다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실질적 공법상 권리 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 금액에 국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이거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당사자 소송으로. 그래서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이요. 또 그랬더니 원고가 고의와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판례죠. 요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주죠. 수도법원만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권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관할법으로 이송해야 된다. 뭐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판례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더불어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소송이다. 많이들 외우시죠. 결론만이라도 충분히. 권리 의무의 승계. 이거 공법상 권리, 공법상 의무 얘기할 때 특히 공법상 의무, 공무죠, 공무. 요거 할 때 승계 이렇게 하죠. 승계 논의. 자, 일단은 첫 번째 승계 사유가 있어야죠. 발생해야죠.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상속. 사막. 상속이 아니죠. 사유인데 상속이죠. 상속이 아니라 사막. 합병. 자, 하지만 요건 아니죠. 분할은 승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사망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합병하면 포괄승계라는 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승계 사유 발생뿐만 아니라 승계하기에 성질상 적합할 것. 요거 알아봐야죠. 그래서 대인적이다, 대물적이다, 혼합적이다 이런 말도 하지요. 그래서 대인적인 건 일신 전속적이니까 승계 안 되고, 대물적인 건 당연히 승계되고, 혼합적인 건 두 가지 성격을 가졌는데, 그래서 행정청에 승인이 있으면 승계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에 대인적인 거 두 개, 대인적인 거,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는 뭐뭐 있어요? 이행강제금, 공무원 지위, 이거 많이 외우시죠? 요 두 개는 이거는 승계되면 안 되죠. 혼합적인 거, 총포상, 그 다음에 환경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걸 수거해 가시는 분들, 그다음 폐기물 처리업 이런 것들, 폐기물 처리업. 자, 개인 택시, 개인 택시, 총포상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두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현행 공정거래법 분할하면 승계 안 된다니까요. 회사 분할 중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이유로 신설회사 과징금 부과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해서 신설회사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 조치에 관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 하도급 회사 분할 전 법 위반 행위에 관해서 신설회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 조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하도급법에 적용되는 사안, 즉 회사 분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이거는 규정이 없으니까 법이 없어도 자, 일단 분할하면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생각하세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분할하면 승계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할은 승계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법규상 조회상 신청권. 우리나라에서 뭐 무하자 재량 행사청권이 법규상 조회상 신청권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하자 재량 행사청권이라는 판례가 그런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오시고요. 자, 재량이 영어로 수축했을 때 행정개입청권, 그랬을 때 법규상 조회상 신청권하고 같은 개념으로서 연장선상으로 알아두셔야, 같은 개념은 아니죠. 연장선상으로서. 자, 법의 규정이 있으면 돼요. 건축법에 보니까 신청 이렇게 해라. 그럼 거기에 따른 법규상 조회상 신청권. 하지만 법에는 없어요. 근데 어떤 거요? 자, 긴급한 사정이죠. 반드시 출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 조리상 신청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처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그 신청 요건이 다르고 구체적 불이익조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내용도 다양하므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의 독립된 신청. 여기는 뭐 그냥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 관한 문제로서, 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 사유, 사유마다 수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하나의 신청서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도 그렇다 해서 한 장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신청이 하나다 그러지 마시고요. 각각 독립된 신청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된 신청이다. 왜 법규상
조이단 신청권 각각 근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각각 독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 1항 2호. 자, 이거 우리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로서 구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쫙 암기 많이 하시죠. 거기서 우려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의 연장. 자, 갑이 외교부 장관에게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원에 의해서 위안부 강제연행 존부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협의 협상에 관련된 외교부 장관 생산 문서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공개 청구했다. 근데 행정청에서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에게 갑이 공개 신청해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러면 이제 법규상 신청권에 근거해서 신청했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뭘 했냐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 사유가 구조 1항 2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구조 1항 2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하고 거기다가 비공개 결정 거부가 나오면 이 사실만으로도 바로 법률상 이익이 생긴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법률상 이익이 있고 다른 말로 원고적에 있어서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2조이랑 2호에 해당하는가? 라고 할 때 이거 우려 있는 정보다 맞아요. 이게 공개될 경우 곤란, 외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외교 관계를 안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9조이랑 2호에 해당한다 해서 이후로 비공개 결정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 관원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존부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한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이다. 왜 그러냐고요? 이제 요 사실을 다음에 보면요. 요 사실은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다음도 볼 필요 없죠. 그냥 우려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요 정도만. 그래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한 공개 신청에 대한 거부는 적법했다. 답답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안 믿을 거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